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내란 수사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저희 JTBC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32쪽짜리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며 방조했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자로 적시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춰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저 소식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배경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작성한 3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엔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지목하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른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1차 인선이 발표됐는데 정책실장인 정통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성장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혀온 하준경 교수 등이 임명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정통경제관료 출신의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 오부제 구입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입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 가운데 성장 부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하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중도 성향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됩니다. 대통령실은 하수석을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책임질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회수석을 맡은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사회복지 분야 정책자문을 해온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를 지냈고 이번 대선 땐 이 대통령의 복지 핵심 의제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구상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리로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 발표와 관련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둘러볼 마지막 기회라며 관람 예약이 폭증하고 있고 휴일인 오늘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려 겨우 인파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정문에 다다르자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예고하면서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경험하려는 관람객들이 몰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구경해보고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실지도 보수 공사를 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월, 이미 청와대 관람객은 전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5월에는 4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다녀갔을 정도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청와대 관람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집회 시위가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청와대 쪽 근처로 시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상인분들이 조금 걱정은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대체로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거 잡으신 분도 있고 다들 반가워합니다. 지금 단골들로 많이 와주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관저에 머물기로 했지만 올해 안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것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청와대는 내부 수리와 경호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을 맞을 준비 작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 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는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한 동승자 역시 음주 상태였는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구의원입니다.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게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옵니다. 남성은 여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곧바로 운전석에 앉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웠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건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밤 대구 달서구 거리에서 찍힌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차량 탑승자는 대구 남구의회 소속 정재묵 국민의힘 구의원과 5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정 의원은 훈방 대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 A씨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차량의 최초 운전자는 정 의원이었는데 음주 단속 적발 전 A씨와 자리를 교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꾼 게 아니어서 정 의원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남자가 운전을 했고 근무 당시에는 여자가 운전했단 말이죠. 단속 당시에 해야 바꿔치기가 된 것이고. 결국 나중에 차량을 운행한 A씨만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의원은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그제서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고 마침내 통화가 됐지만 정 의원은 답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오늘 현충일 밀착 카메라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섰던 학생들, 학도병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사한 이들은 후손도 없고 관련 자료도 부족한 데다가 추모비마저 외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팔공산 서촌 지역 마을 청년 5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현충비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현충비에 대한 정보나 위치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말만 듣고 이곳에 왔는데요. 이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샛길로 조금 들어가 보니 저 멀리 비석이 하나 보입니다. 주택가 한켠 덩그러니 놓인 이 비석. 가까이서 보니 정면에 현충비라는 글씨가 보이고 태극 무늬도 있습니다. 1962년 이 마을 출신 학도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금의 보훈청 격인 대구지방 원호청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세웠습니다. 비석엔 당시 원호청장 이름까지 새겨져 있지만 이젠 방치된 신세입니다. 10년 넘게 매일 이 동네를 오가는 택배기사도 현충비의 존재를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현충비였어요? 이 마을에 있잖아요. 네. 표기된 그 돌인 줄 알았습니다. 올라오면 있잖아요. 여기 돌이 항상 보였거든요. 네. 고만 보이고 이 울타리 있잖아요. 네. 그거 웃었어요. 어린 나이 참전에 자손이 없는 경우가 많은 학도병. 세월이 흐르며 이런 마을 단위 현충비가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경우는 더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한 마을 뒷산. 꽤 웅장한 크기의 현충비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전사한 6.25 참전 학도병 500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1962년 세워진 순국 학도 현충비입니다. 전우를 기리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이곳을 들른다는 김창균 옹. 6.25 전쟁 발발 3일째 16살의 나이로 참전했던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있었어요. 인민군들 앞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총질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코로나 이전까지 여기서 추모제도 열렸지만 이제는 돈도 사람도 없어 몇 년째 사실상 방치 중입니다. 뭐 전쟁에서 성공한 거 이런 것만 크로즈돼 가지고 사실 학생들 그 절절한 사연들은 다 붙여서. 현충비 주변은 스산했습니다. 여기 풀이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발목까지 벌써 자랐습니다. 딱 하나 있는 벤치에 앉아있던 한 주민은 이 외로운 현충비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 저 밑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모도 보고 추모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자꾸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잊혀져가지고. 올해 6.25 발발 75주년. 생존 학도병도 전사한 학도병의 유족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손을 떼고 나면은 여기는 더 그냥 아예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질 아마 폐허가 돼버릴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산화한 학도병들에겐 자신들을 기려줄 후손도 없습니다. 연필을 내려놓고 나라를 구한 이 어린 영웅들이 이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